항공, 선박, 자동차 등 많은 산업의 근간이 되는 용접. 화재나 감전 등 각종 위험에도 노출돼 대표적인 3D 직종으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이 극한 직업을 더 극한의 상황에서 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명 바닷속 맥가이버라 불리는 수중 용접사. 석유시 추선 수리, 수중 교각 설치, 방파제 축조, 해저 터널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대박이다. 자, 이 일을 위해서는 엄청난 스펙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잠수 기능사와 잠수 산업기사 자격증은 필수고요. 수목과 용접, 발파, 수중 촬영 등의 전문 지식도 겸비, 그리고 무엇보다 극한의 환경을 버틸 체력까지 뒷받침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해군이나 해상구조대, 특전사 출신이 유독이나 많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우선 바다로 가는 길부터가 험난합니다. 무려 15kg이 넘는 특수 헬멧을 포함, 쓰고 들어가요. 산소통, 케이블, 용접 장비까지 총 30kg이 넘는 장비를 맨 채 수심 약 15m부터 최대 100m 이상까지 내려가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박이다, 대박. 그리고 물속에서 전기를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 맞아. 감전사 같은 안전사고를 비롯해 케이블 작업선에 모기 감기는 사고도 있었고요. 또 상어가 나타날 위험까지 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년차 이상 베테랑 작업자들도요. 항상 목숨을 걸고 작업하는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직업병, 수중 압력 때문에 혈관이 막히는 감압병 등에 시달리는 분들도 부지기수. 맞아. 그래서 수중 용접사분들의 사망률은 일반인들보다 무려 40배나 높다고 합니다. 아유, 엄청 차이 나네, 40배면.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극한의 일을 하다 보니 보수는 제법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초보자 초봉이 보통 월 300만 원 이상이고요. 업무 강도에 따라 월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저승에서 벌어서 이승에서 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우, 정말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확 온다. 예. 확 온다, 진짜. 정말 확 오네요. 일은 힘들지만 그래도 힘든 일을 해낸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수중 용접사분들. 예, 그러니까 춥지? 예, 마침내요. 대한민국의 산업을 책임지는 당신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아유, 인간이 아니야. 극한 직업이야. 정말 극한 직업의 끝판왕입니다. 자, 인구수 세계 2위, 국토 면적 세계 7위. 무엇이든 클래스가 남다른 인도. 자, 그런데 이 인도에서도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상 최대 빨래터 도비가트. 엄청나네요. 아니, 정말 저렇게 하루에 저 많은 빨래가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렇죠. 인구가 많으니까. 자, 그럼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도비가트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자, 바로 프로 빨래꾼 도비왈라가 있는데요. 자, 도비가트에는 하루 평균 5,000명이 넘는 빨래 전문가 도비왈라가 10만 벌의 옷을 세탁한다고 합니다. 와, 엄청나다. 10만 벌. 그래서 프로 빨래꾼 도비왈라의 하루는요, 새벽부터 스타트. 자, 보통 한 가족이 한 팀을 이룹니다. 엄청난 양의 빨랫감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빨래 과정이 모두 분업화가 되어 있는데요. 수레를 끌고 빨래를 수거하는 것부터 물에 불리기, 방망이로 두드려서 때 없애기, 헹구기, 짜기, 널기, 건조까지. 자, 마지막으로 배달까지 해주면 비로소 도비왈라의 빨래가 끝. 아우, 재미있겠다. 기계네, 기계.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할 일을 그냥 사람이 그렇죠. 다 하는 거네요. 인간이 다 하는 거죠. 게다가 인도의 산 역사 빨래 전문가답게 이게 바로 우리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죠. 도비왈라들이 구하는 세탁용 소다 분말, 흰가루를 넣고 빨면요, 흰빨래는 더 희게, 또 얼룩도 말끔히 제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도비왈라가 오랜 시간 카스트 제도 내에서도 속하지 않는 불가촉 천민이었다고 합니다. 자, 법적으로 이 신분제가 폐지는 됐지만 지금까지도 직업도 대대로 물려받게 되고 대우는 대우대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아유, 처우도 안 좋고 이제 뭐 편견도 아직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네, 몸도 힘들고.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미국 카우보이들의 스포츠 로데오. 잘 아시겠지만요. 로데오란 길들이지 않은 소나 말을 타고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를 겨루는 경기입니다.
이때 열정, 도전 사이에서 위험한 승부수를 띄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불라이더. 블라이더 뭐죠? 어우, 근데 보기만 해도 너무 위험해 보인다. 점프를 하네. 자, 익스트림 스포츠로 로데오의 인기는 엄청난 거 아시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농구나 UFC 경기가 열리는 규모가 있는 경기장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이제 오신다는 얘기죠. 어우, 저 크기 봐요. 와, 엄청나네, 진짜. 진짜 인기 스포츠네요. 그렇죠. 불라이더들은 카우보이 옷을 입고 소의 격한 몸부림에 끈기와 열기로 악착같이 버텨내는데요. 또 사람들은 그 모습을 통해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 불라이더의 부흥기, 1990년대 이후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최종 승자는 한 방에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규모 있는 대회 상금은 약 12만 7천 달러, 무려 1억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꽤 세네요. 한 방에. 세네. 아니, 저 정도 했으면 프로도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불라이더들이 최고의 기록을 내려면 집중력과 지구력은 필수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요. 건강한 신체는 역시 기본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아무나 섣불리 도전할 수 없는 이유. 어쩌면 이걸 내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목숨 말입니다. 진짜. First off, these teeth are all fake. Broken my ribs on both sides. Broke my neck. Hit me. 목이 부러졌다고? 아,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다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죽기까지 한다고요? 실제로 2016년 브라질의 한 불라이더는 떨어지자마자 소 발에 밟혀서 사망. 2019년 미국에서도 똑같은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 오래네. 진짜 살벌하네. 힘이 워낙 좋으니까 이게 사망사고도 하는구나. 가장 위험한 순간이 등에서 떨어졌을 때 즉시 피하지 못하면 길길이 날뛰는 소나 말에 짓밟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도전의 대상이자 선망의 대상인 불라이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각에도 목숨을 걸고라도 경기에 임하는 이유. Play the game, you take the pain, you know the dangers, and you're willing to pay for them to do what you love doing. 희열이 있나 보다, 이게. 짜릿한 게. 근데 뭐 1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목숨 걸고 하기에는 작은 돈일 그 것 이상의 같은데. 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필리핀 남부 코타바토주에 있는 제네럴 산토스는요. 바다의 다이아몬드, 참치의 수도로 불리는 필리핀 최대 참치 생산지인데요. 1등급의 신선한 참치를 전 세계로 수출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참치를 잡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은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참치잡이 어부. 아니, 참치잡이는 되게 큰 배 아니에요? 원양어선? 보통 그렇게 여기는 알려져 있죠. 좀 안전한 거 아닌가? 배에 있는데 뭐가 네. 위험합니까? 그 다른가 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방식이 다릅니다. 필리핀 제너럴 산토스에서는요. 여전히 전통 낚시법을 고수하는 어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참치 사냥꾼으로 불리는 이 어부들은요. 보통 보름 동안 배에서 먹고 쪽잠을 자며 참치와의 대사투를 벌이는데요. 소형 어선을 타고 7에서 8시간을 달려 바다 한가운데 자리를 잡거나 어선에 싣고 온 1인용 배 빠꾸라를 타고 좀 더 깊숙한 바다로 향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볼까요? 자, 낚싯줄로 큰 돌멩이에 미낀 오징어를 단단히 묶은 뒤 수심 50m 속으로 넣어줍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남았냐? 끝없는 기다림. 자, 그런데 뜨거운 태양 아래 무작정 참치가 잡히기만을 기다리다 갑작스러운 파도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있고요. 또 가는 낚싯줄 하나로 무려 50kg에 육박하는 참치를 끌어올리다 보면 배가 훌러덩 뒤집히는 것도 다반사. 뭐야, 너무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렇지만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이들에겐 아주 소중한 문화유산인 거고요. 하지만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바다 한가운데서 목숨 건 사투를 벌이는 필리핀 참치잡이 어부들. 그래서 이들은 그 어떤 극한에도 절대 바다를 떠나지 않는데요. 제너럴 산토스의 한 참치잡이 어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비록 오늘은 얻지 못했지만 노력한다면 내일은 얻을 수 있는 거죠. 라고 말이죠. 진짜 멋있는 말이다. 생계를 위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 용기와 희망이 존경스럽네요. 저런 마음이. 부산 사구 감천항. 참치를 가득 실은 대형 어선이 부두에 도착하면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선에서 참치를 내리는 참치 하역사인데요. 참치 어선이 들어오자마자 이들이 투입되는 곳은 영하 60도의 냉동 창고, 어창. 아우, 영하 60도?
와, 우리 겨울에 한 영하 10도만 돼도 되게 춥다 그러잖아요. 네. 저게 이제 저분들의 일터인 겁니다. 아유, 내복 한 3개 입고 들어가야 되나? 내복 정도로 되겠어요. 자, 수산물의 생명은 선도. 선도는 마시자 곧바로 생선값과 또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갓 잡아 올린 참치는 어선내 어창에서 급냉되는데요. 이때 참치 하역사들은 영하 60도 추운 냉기가 앞을 가리는 어창에 들어가 붉은 밧줄로 냉동 참치들을 꿰기 시작합니다. 옷도 이렇게 많이 따뜻해 보이진 않는데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너무 정말 극한 직업이다, 진짜. 자, 보시면 알겠지만요. 아무리 옷을 껴입는다고 해도 저 살인적 냉기는 옷, 아니 뼛속까지 스며듭니다. 게다가 이들을 위협하는 것이 또 있는데 바로 냉동 참치의 무게. 무려 40에서 50kg인데요. 아우, 그야말로 바위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정말 이 무서운 게 크레인으로 참치를 꺼낼 때나 냉동 차량에 실을 때 이 바위 덩어리 참치가 발 위에 떨어질 위험까지. 자, 그래서 참치 하역사들에겐요 1톤의 무게도 견딜 수 있는 안전화는 필수 중에 필수라고 합니다. 극한 직업 중에서도 최고의 극한 직업으로 꼽힌다는 참치 하역사. 하지만 이들은 시간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1분도 견디기 힘든 이곳에서 참치 하역사들은 1시간을 일하고 5분 잠깐 숨 돌린 뒤 또다시 어창에서 작업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바다의 다이아몬드 참치. 그러나 참치보다 더 빛나는 건 이들의 땀과 노력 아닐까요? 최강의 포식자, 지옥에서 온 악마라 불리는 무시무시한 동물, 바로 악어. 악어로 인한 사망자 수가 한 해 평균 약 1,000명에 육박한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길마다 악어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 도망갈 수 있어요? 저 되게 빠르지 않아요? 빠르죠. 인간은 도망가는 게 제일 능력에 최적화돼. 웬만하면 안 만나야죠. 웬만하면 안 그래, 만나려고 만나지 해요. 말자. 만나지 말자. 만나지 말자. 네. 감사합니다. 좋은 결론. 네네. 그런데 이렇게 위험천만한 악어와 매일같이 목숨을 걸고 어울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거기서 어울려? 자, 바로 악어 레슬러입니다. 아, 그래, 하지 마. 이건 뭐예요? 머리 넣으시는 분. 머리 넣고 손 넣고 약간 서커스처럼 그렇게 하는 건가요? 쏘잖아. 태국에서 많이 하죠. 참고로 이 악어 레슬러들이 선보이는 쇼, 악어 레슬링은요. 1920년대부터 플로리다의 원주민들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악어 공연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태국에서도 이 악어 쇼의 명맥을 잇고 있는 거죠. 그럼 이곳에서 악어 레슬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악어들이 모여있는 공연장에 그 어떠한 안전장비 하나 없이 맨몸으로 딸랑 막대기 하나 들고 뛰어듭니다. 먼저 악어를 물 밖으로 끌고 와 약을 올립니다. 약을 올린다고요? 약 올려요. 더 화나게? 네, 그래야 입을 벌리니까. 악어가 입을 벌리면 물길에 슬라이딩 쓱 들어가서 코앞에서 뽀뽀를 쪽 하기도 하고요. 똑같아요. 야, 진짜 저 사람 목숨이 몇 개야. 또 손을 넣었다 뺐다. 뭐야?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악어를 상대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통제하는 아찔한 쇼를 선보이는 것이죠. 아니 지금 저거는 아까 블라이더는 비교도 안 되게 위험한 것 같은데? 아, 뭐 블라이더도 뭐 만만치 않지만 네. 그래서 영국의 유명 일간지에서는요. 이걸 보면 당신의 출근이 나쁘진 않을 거다. 적어도 생명이 위태롭진 않을 테니 라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목숨을 건 극한 직업인 게 2013년에 27살 악어 레슬러가 악어의 입에 머리를 넣는 퍼포먼스를 하던 중에 갑자기 악어가 입을 닫는 사건이 발생. 열받은 거예요, 지금. 또 2016년에는요, 47살의 악어 레슬러가 악어의 입에 오른팔을 집어넣었다가 물렸는데 일명 데스롤이라고 그럽니다. 몸을 회전해서 살점을 뜯어낸다는 그 위협을 당할 뻔했지만요. 본인도 같은 방향으로 몸 돌려서 그러니까. 바깥으로 벗어났다고 합니다. 같이 도네. 버티면 안 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악어 레슬러들의 단력입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좀 쉬고 복귀할 거예요. 라며 상남자처럼 대답했다고 합니다. 뭘 복귀해. 어우. 야, 뭐 앞에 나온 직업들도 위험했지만 이건 정말 목숨을 일부러 내놓고 하는 일인 거죠. 그렇죠. 네.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멋진 공연 선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특종입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 따르면요. 해마다 세계적으로 약 10만여 명의 목숨을 빼앗는 공포의 대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스네이크, 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순식간에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이 무시무시한 뱀의 독을 얻기 위해서 매일같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스네이크 밀커입니다. 스네이크 밀커란 코브라나 방울뱀 등 맹독을 가진 뱀으로부터 독을 추출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아니 근데 뱀독을 어디에 쓰려고 저렇게 추출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뱀독을 활용한 치료제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뱀독을 활용한 고혈압 치료제가 개발이 됐습니다. 진짜. 또 극소량의 독만으로도 성인 10명은 사망시킨다는 뱀, 블랙맘바의 맹독은 알츠하이머와 뇌졸중 치료 연구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만 약 4개의 독 연구소가 있는데 스네이크 밀커는 극소수에 불과 극한 직업이자 희귀 직업인 셈이죠. 근데 진짜 저렇게 해서 독을 추출한 거를 가지고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구에 쓰이고 있는 거죠. 극한 직업 스네이크 밀커의 뱀독 추출법은요. 자, 우선 길다란 갈고리를 사용해 뱀의 머리 부분을 낚아챈 뒤에요. 자, 손으로 뱀의 머리를 잡고 고무막이 씌워진 유리병에 뱀의 입을 가져가면 마치 먹이를 물고 있을 때처럼 뱀의 입에서 강한 맹독이 방출됩니다. 저렇게 쏘는 거네요. 자, 독이죠. 이때 스네이크 밀커는 날카로운 이빨에 물리지 않도록 뱀을 잘 컨트롤하는 게 관건. 아니 장갑이라도 좀 끼시지. 그러니까 저 이빨이 들어올 수 없는 두꺼운 장갑 이런 거 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장갑을 끼면 손에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맨손으로 독사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뱀 한 마리한테서 추출하는 독의 양이 많지가 않아서 하루에 무려 150마리 이상의 뱀을 상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진짜. 그 일주일에 한 1000마리에 가까운 뱀을 다룬다는 스네이크 밀커 짐 해리슨 씨 인터뷰에 따르면요. 베테랑임에도 불구하고 뱀의 이빨에 수차례 물려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고 하고요. 한 달 동안 3차례에 걸친 대수술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어머 손 봐. 와. 아니 그게 진짜 맹독이잖아요. 네. 정말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이것도 목숨 걸고 하는 일이네요. 맞습니다. 네. 목숨 건 극한 직업이죠. 연봉 네. 얼마입니까? 그래 연봉. 이들의 연봉은 평균 3,40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좀 박하다. 박하죠. 네. 생각보다 좀 작아서 놀랐네. 그렇죠. 네.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생명의 위협을 받지만 이들은요. 사람들은 독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독을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이들을 버티게 하는 것은 일에 대한 사명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어, 교통체증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면 매일 헬기를 타고 출근하기 때문입니다. 꿀직업이네요. 빌딩 숲을 지나 광활한 숲까지 가로질러 도착한 곳은요. 어머머머. 건물 16층 수준, 높이 50m에 위치한 고압 전선. 이분들은요. 파워라인 테크니션 또는 라인맨이라 불리는 고압 전선 수리공입니다. 일단 이들이 작업에 나설 때 꼭 갖춰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패러데이 슈트라 불리는 특수 제작 작업복입니다. 어머머머. 무려 50만 볼트가 흐르는 초고압선 위를 다닐 때 감전사를 막아주는 생명의 작업복이라고 합니다. 저거를 사실은 끊어놓고 작업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거니까. 이렇게 전선에 오른 뒤에 설치한 도르래를 끌며 고압선 이상 유무를 체크합니다. 어머. 자, 도르래 보이시죠? 어머머. 아니 전기가 위험한 걸 떠나서 저게 저 자체가 위험하지 않아요? 당연히 위험하죠. 미국의 노동통계국 수치에 따르면요. 감전사와 추락사 등으로 매년 10만 명당 약 30에서 50여 명의 근로자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경찰관이나 소방관 사망률의 2배가 넘는 수치를. 아이고. 이 극한 직업 고압전선 수리공들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 제가 좀 알아봤더니 평균 연봉이 6만 8천 달러, 한화로 약 7,600만 원. 근데 이 일은 주 5일제가 아닙니다. 비상시에 언제든 현장에 파견돼야 하기 때문에 야간, 공휴일 상관없이 출근해야 됩니다. 재난 현장에서도 늘 나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분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평소엔 존재감을 못 느끼는 분이지만 저런 분들이 아니면 우리가 참 편리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무심코 써왔던 전기, 앞으로는 이 고마운 분들을 꼭 생각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겨울 추위를 몰고 온다는 시베리아 북극. 한겨울에 영하 50도까지 떨어진다는 벨라야 고라. 진짜 뭐야? 엘사 나오겠다, 엘사. 그런데 이 오지 마을을 향해 열흘간 낮이고 밤이고 달리고 또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바로 시베리안 트러커. 시베리아의 트럭 운전사란 뜻으로요.
음식, 생필품, 건설, 자재 등 사람들이 원하는 각종 화물을 시베리아 전역에 배달하는 업무를 합니다. 주로 도심과 떨어져 있는 가장 추운 지역으로 보급품을 나릅니다. 러시아 극동부에 있는 공화국의 수도 야쿠츠크. 무려 1,055km 떨어진 오지마을 벨라야 고라까지 배달합니다. 그런데 운송기간이 보통 닷새에서 길게는 열흘까지 걸리는데요. 그 이유는 포장도로만 달리는 게 아닙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인디기르카 강 위를 달려야 하는 얼음입니다. 네. 이때 아무리 주의해서 운전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부지기수. 차량이 꽁꽁 얼어붙은 강바닥 사이 부서진 틈에 낑겨서요. 저 어떡하냐? 밤새 얼음에서 차량을 빼는 작업을 한 끝에야 무사히 다시 운전할 수 있었다는데요. 아우. 그런데 얼음이 깨지면서 익사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위험한 직업이에요. 이게 너무 위험한데. 네. 너무 추운데 혼자 고립돼 있는 경우가 많을 그쵸. 거니까. 자, 하지만 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시베리안 트러커들에게는 작은 낭만이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이렇게 오로라를 본다고 합니다. 제 일생 버킷리스트가 오로라 보는 건데. 야, 근데 야 그림 너무 이쁘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악어 고압전선 시베리안 트러커. 이거. 이게 낫지. 아, 그래요? 그 악어는 안 돼. 물고 돌리면 끝이라니까. 몇 번을 얘기해요, 지금. 나도 듣다 보니까 이제 데스롤도 무서워졌어. 데스는 제일 무서워. 그리고 이들이 가장 보람될 때는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10여일 만에 마을에 도착했을 때 식자재를 받아든 이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이 그간의 피로가 싹 풀린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곳곳에서 목숨과 안전을 위협하는 게 있죠. 로드킬. 2017년 한 해 미시간주의 칼훈에서 발생한 사슴 로드킬 사고만 무려 1,017건. 와, 한 도시에서만 어마어마하구나. 이렇게 로드킬 사고가 많다 보니 미국에서는 이런 직업까지 생겨났습니다. 바로 로드킬 청소부. 자, 이들이 매일같이 처리하는 동물들의 종류만 사슴, 곰, 염소, 너구리, 토끼, 다람쥐, 도마뱀 등등 어마어마한데요. 신고 전화를 받으면 그 즉시 담당 구간으로 출동해 죽은 동물을 사체 처리소까지 운반하는 일입니다. 수많은 로드킬 청소부들은 아직도 죽은 사슴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러겠죠. 라며 트라우마를 호소한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그 저게 분명히 쳤는데 아직은 숨이 붙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볼 거란 말이죠. 있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리고 특히나 밤이 되면 가로등 하나 없이 깜깜한 곳이 많아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치우시다가 오는 차에 이렇게 그렇죠. 네. 안 보이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자, 로드킬 청소부들은 매일 도로 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들의 평균 연봉 72,000달러, 약 8,100만 원 선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비교적 고액 연봉이라고 해도 미국 내에선 동물 애호가들도 힘든 직업이라며 기피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2차 사고 위험, 뭐 이렇게 고된 일, 24시간 대기 이런 것도 힘들겠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 그럼. 자, 두 분 그거 아십니까? 골프장 해저드에 매년 수천만 개의 골프공이 빠진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 골프공들을 제때 치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골프공에서 발생한 화학 물질이 연못의 수질을 오염시킨다고 합니다. 저 생각 못 했네. 네. 그래서 나타난 해결사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골프공 다이버. 자, 골프공 다이버들이 연못에서 골프공을 주울 때마다 개당 약 20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원을 벌게 되는데요. 깨깨깨 싶으신가요? 연못 안이 골프공 천지라 1시간만 작업해도 1,000개 이상을 득템. 엄청 빠뜨리네. 자, 게다가 물속에서 건진 공들은 본인 차지입니다. 이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괜찮네요. 그냥 내 거예요. 네. 직접 세척을 해서 중고 사이트에 보통 개당 1달러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한 예로 19년차 골프공 다이버 글렌 버거 씨가 2015년도에 플로리다주 34개 골프장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가 그해 건진 공이 약 100만 개 이상. 오 마이 갓. 그러니까 그 한 해에만 2억 원을 번 셈이죠. 그 외 중고 판매까지 합산을 해본다면 수입. 네, 꽤 짭짤한 직업이겠죠.
자, 지금 모두 귀가 솔깃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물속에서 공만 주면 되는 줄 알았지만 이 물속에 위험 요소들이 엄청납니다. 진짜? 자, 잠수 장비도 무거운데 골프공을 수집하면 수집할수록 그물망의 무게도 점점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신체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요. 또 낚싯줄 등 장애물에 걸려 익사하는 사고까지 종종 발생. 아 진짜. 심지어는요. 4년 전에 악어한테 팔을 물린 이후로 다이빙 할 때마다 늘 두려워요. 다른 나라 골프장이면 진짜 악어가 나올 수도 있겠네. 그래서 일을 할 때 사냥용 칼도 늘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제 어머머. 대비하기 위해서인 거죠. 꿀직업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목숨을 걸고 어떻게 보면 골프장에 골프공을 줍고 있는 거네요. 어디서 일하세요? 라고 했는데 전 아사에서 일해요. 멋져 안 멋져? 제대로 멋지네요. 멋져 안 멋져? 아 진짜 멋있다 그거.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 우주의 신비를 연구한다는 나사. 2013년 나사에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 부인 공고를 내놨습니다. 뭐야? 항공우주공학과 학위, 천체 물리학 관련 논문 발표 같은 자격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바로 정말 신체만 건강하면 되는 청년들을 모집했는데 이 파격적인 구인 공고의 정체는 일명 누워있기 알바입니다. 70일 동안 누워만 있으면 무려 2천만 원을 줍니다. 일당 약 30만 원짜리 꿀 오브 꿀 알바 아니겠습니까? 참가자들은 미국 텍사스에 있는 연구소에서 2주간 사전 교육을 받은 뒤 나사에서 한 땀 한 땀 만든 특수 침대에 누우면 끝! 뭘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누워만 있으면. 누워서 게임을 하든 책을 읽든 밀린 드라마를 정주행하든 뭐든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난 자신 있어. 아, 근데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약간 힘드네요. 왜요? 누워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24시간. 아니, 누워만 못 있으면 난 한 3일은 있을 수 있어. 그러면 나가서 운동도 못 하고 산책도 못 하고 뭐 친구도 못 만나고 그냥 누워 있는 운동 거네. 산책은 안 해요, 저는 원래. 그러니까 친구 만나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 심심하시죠? 친구들 오라고 하세요. 친구 와도 되는구나. 알아서 식단도 관리해주죠. 친구들 불러도 오케이죠. 진짜? 전 세계에서 무려 2만 5천 명의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나사가 왜 이런 일을 벌인 겁니까? 이 꿀알바는 일명 휴먼 리서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무중력 상태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목욕 시간과 화장실 가는 시간 제외하고는 계속 누워 있는데 70일간의 알바가 끝나면요. 재활 훈련 코스까지 완벽하게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재활 훈련까지. 왜 몸이 아니 굳어 재활해야 될 것 같아. 저거 사실 진짜. 70일 동안 저렇게 누워만 있으면 뭔가 문제가 생기긴 할 거야. 재밌는 게 하다가 힘들면 언제든 관둬도 되는데 아무도 그만두질 않았다고 합니다. 저 행복한 표정을 보세요. 자, 많은 직장인들이 바라는 것. 적게 일하고 돈은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야, 그런데 스웨덴에서 이 꿈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일을 시작해볼까? 스위치 누르고 시간 됐네. 스위치 끄고 오늘 일 끝. 뭐야? 출근하고 퇴근하는 거 뭐 이거 도장만 찍은 게 다인 거 같은데 그게 끝이에요? 이게 일의 전부입니다. 전 세계인의 두 눈을 의심케 한 이 신의 직장은요. 2019년 3월 스웨덴에서 공개한 일명 영원한 고용 프로젝트입니다. 자, 프로젝트에 따르면 구텐베르그 코슈베겐 역의 관리자는 출근을 해서 승강장 형광등을 ON, 그리고 퇴근할 때 다시 형광등을 OFF, 꺼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손가락 2번만 까딱하면은 매달 21,600크로나, 한화 2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야? 아, 설마 다른 일을 시키겠지 하고 의심하시는 분들 계시죠? 노입니다. 저 두 가지만 하면요. 사무실에서 게임을 하든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다 오든 마음대로 오케이. 쉽죠? 게다가 이 직업 휴가까지 줍니다. 휴가가 뭐? 에이. 휴가가 더 힘들겠다. 휴가가 더 힘들겠어. 요즘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위치맨은 최대 120년간 또 직장이 보장됩니다. 아니 뭐냐고 이게. 아무리 뭐 북유럽이 뭐 복지가 좋네 어쩌네 해도
이게 뭐야? 근데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직업이 등장을 한 건지. 신의 직장, 영원한 고용 프로젝트는 스웨덴의 아티스트 사이먼 골드인과 제이콥 세네비가 제안을 했는데요. 2017년 스웨덴의 교통국과 공공미술국은 구텐브루크역의 디자인 공모를 개최해 여기에 참가한 두 사람은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노동이 설 자리를 잃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며 인간의 노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서 잉여 근로자 컨셉트 제안을 낸 겁니다. 그리고 이 제안서를 본 교통국과 공공미술국은 예술적인 이 아이디어에 감탄을 했는데요. 특이하다. 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개념의 직업이 탄생을 한 거죠. 요즘 뭐 기계가 사람의 자리를 대체하고 또 직업도 사라져가는 좀 추세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의미 있는 저 연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대비를 해보자 뭐 이런 제안인 거죠. 자, 참고로 2025년부터 접수를 받는다는 신의 직장. 선택받을 자는 단 한 명. 오마이갓. 자, 그리고 구텐베르그 포슈베겐역이 완공되는 2026년도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고 하네요. 주생주사, 술에 죽고 술에 사는 애주가들, 특히 단전까지 시원하게 톡 쏘는 맥주의 매력에 푹 빠진 분들 많으시죠? 이런 맥주 덕후, 맥덕들에게는 출근이 파라다이스 그 자체인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맥주 소믈리에! 와 이거 진짜 좋아하겠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 매일매일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거구나. 매일이라고요? 하루에도 수십 잔을 먹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진짜 이게 이제 와인 소믈리에는 유명한데 맥주도 있는지 몰랐네요. 그렇습니다. 맥주 테스터라고도 불리는 맥주 소믈리에는 맥주의 A to Z, 맥주에 관한 모든 일을 하는 직업으로요. 대부분 브루어리의 맥주 품질 기술자로 일한다고 합니다. 맥주 소믈리에에게 필요한 건 뭐다? 바로 예리한 후각과 미각, 지상 최고의 맥주 맛을 완성하기 위해 일단 맥주를 마십니다. 전국에 있는 브루어리, 펍 등을 돌며 수많은 맥주들을 시음한 다음에요. 맛만 보는 거. 아주 미묘한 풍미, 또 산미, 거품의 차이 등을 캐치하는 것이 임무. 또 펍별로 잘 어울리는 맥주와 음식을 컨설팅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 직업의 수입을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맥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그럴 수 있죠. 영국의 한 유명 맥주 소믈리에의 1년 수입은 5만 파운드, 약 7,500만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맥주도 마시고 돈도 벌고 꽝도 잡고 뭐 일석이조의 직업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거 되는지 궁금하시죠? 네네. 맥주 소믈리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격증 있나요? 있습니다. 맥주 소믈리에로 활동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제 자격증들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맥주의 나라 독일. 독일의 한 맥주 전문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비어 소믈리에 자격증과 또 미국에서 맥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공인한 시서론. 특히 관광 안내원이라는 의미의 시서론은 아무나 자격증을 겟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또 4단계까지 있어요. 그중에서도 맥주 덕후의 꿈으로 불리는 최고 단계인 마스터 시서론.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이야. 그렇죠. 이 마스터 시서론은요. 전 세계에 10명입니다. 어머머 전 세계. 전 세계에 딱 10명밖에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맥주 마시고 돈도 벌고 애주가들에게는 사랑 그 자체인 맥주 소믈리에였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120개 나라에서 15,0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렸다는 꿈의 직업. 공고문 먼저 보실까요? 사무실이란 개념을 재정립하다 연봉 12만 달러, 한화 약 1억 3천만 원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세계 최고의 직업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본인 스스로 우리 직업이 제일 좋은 직업이라고 얘기했네요. 그렇죠. 뭐길래? 휴양과 관광의 나라 멕시코. 이 멕시코에서도 명품 초호화 리조트인 V 리조트의 고인글입니다. 그럼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일주일에 7일, 하루 24시간. 그저 열심히 먹고 놀면 됩니다. 왜 이래요? 이 구인 공고문은 리조트의 브랜드 앰버서더를 뽑는 건데요. 이 브랜드 앰버서더란 서비스와 제품을 홍보하는 마케터의 일종입니다. 일단 모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홍보를 하려면 뭘 해야 합니까? 체험을 해야죠. 그래. 태평양 연안이 펼쳐진 에메랄드빛 해변에 위치한 리조트에서 최고급 셰프의 요리를 먹고 짜릿한 레저도 즐깁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리조트 내 고급 스파에서 마사지까지 쫙. 이렇게 장장 1년간 놀고 먹고 즐기면서 뭐를 해주면 되느냐? 인증샷, 인증 동영상, 후기 이것만 남겨주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돈도 받습니다. 연봉은 12만 달러, 한화로 약 1억 3천만 원. 이게 바로 신의 직장이지 않겠습니까? 놀 거 다 놀고 돈을 버는 겁니다. 네. 그리고 2018년 11월 6일에 무려 15,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페루 출신의 안드레아 마르텐스라는 여성이 구직에 성공. 저분이에요? 아니 뭐 엄청난 면접을 통과했겠네요. 네. 저분은 일찍이 퇴사를 한 이후에 뭐 뉴질랜드, 인도, 네팔, 베트남 무려 55개 나라를 돌던 여행자였습니다. 현재는 이 신의 직장에서 정말 오마이갓 라이프를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짜 워라벨의 혁명이지 않을까요? 자, 계속 연결된 특종입니다. 전 세계 여행자의 버킷리스트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것, 바로 초호화 크루즈 여행인데요. 지난 2019년 2월 영국의 대형 크루즈 여행 회사의 별스타그램에서 모험의 굶주린 자를 찾습니다. 일명 쇼어 익스플로러 구인 글을 올렸습니다. 쇼 익스플로러? 네. 쉽게 말해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즐기며 예비 여행자들에게 이 크루즈를 홍보하는 업무를 맡은 겁니다. 이 구인 글이 올라온 뒤에 제 SNS 한번 와보세요. 열정 넘침. 모험의 굶주린 자 여기 있습니다. 라며 지원자들의 관심이 초폭발. 무려 약 3만 5천여 명의 지원자가 몰렸다고 합니다. 일단 직장은 2만 3천 톤, 총 18층으로 구성된 6,700여 명의 탑승객, 2천여 명의 승무원이 탈 수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크루즈. 또한 여행지의 규모도 남다릅니다. 오로라가 장관인 알래스카 빙하, 빙하가 깎아먹는 U자 골짜기로 유명한 노르웨이의 피오르,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쿠바, 갈라파고스 등등 전 세계 7대륙의 80개의 나라 490여 곳을 다닌다고 합니다. 세계 일주네, 세계 일주. 그렇죠.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내가 돈을 내고 즐긴다고 하면 10만 5천 파운드, 약 1억 5천만 원이나 하는 초호화 여행입니다. 오 마이 갓. 근데 이게 모두 공짜! 대박. 그리고 이 모든 걸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쇼어 익스플로러가 할 일 딱 이것만 하면 됩니다. 기항지에 내리면 별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요. 라이브 방송 기능을 이용해서 방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쇼어 익스플로러를 3주간 하면요. 무려 6천 파운드, 약 89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 4월 5일 3만 5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망의 주인공이 선발됐습니다. 누군가요? 다음 달 5월부터 8월 사이에 3주간의 여행을, 아니 일을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곧 시작될 쇼어 익스플로러 인턴 분들의 초호화 여행기. 프리한 식구가 부러워합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출근하자마자 하는 생각, 퇴근하고 싶다. 일 텐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 오늘 꼭 야근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제가 야근하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야근할 거야. 빨리 가. 중국에서 너도 나도 이렇게 퇴근을 미루는 신의 직장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한다. 또 심장 폭행하네 또 이놈들이. 저 오는 거 봐요, 오는 거 봐. 부르니까 너무 오는 거 봐. 세네. 세다. 공부네. 기사 세다. 만화책을 찢고 나온 듯한 비주얼. 사랑 그 자체인 판다를 돌보는 일명 판다 보모, 판다 사육사입니다. 이 판다 사육사의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지난 2014년 중국의 한 직업 사이트에 쓰촨성 야안시의 자이언트 판다 기지에 판다 보모 구인 광고가 딱 떴는데 말이죠. 어머, 저건 꼭 해야 해. 라며 지원한 사람이 무려 10만여 명이 넘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판다 사육사가 인기인 이유는 판다는 중국을 상징하는 동물, 아니 보물이죠. 중국인이라면 이 보물을 가까이에서 돌보는 것만으로도 응당 판다 부심 뿜뿜. 게다가 이 귀요미 판다들 보기만 해도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멍 때리는 판다, 나무에 매달려 꾸벅꾸벅 조는 판다, 다리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새끼 판다들까지. 아유. 하루 종일 애교 만점 판다들에 둘러싸여서 일할 수 있고요. 연봉은 약 20만 위안, 한화로 3,300만 원. 그래서 중국인들 사이에서는요, 선망의 직업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저 사진은 그냥 인형들 같아요. 그래, 믿기질 않아요. 저런 생물이 진짜 막 움직인다는 게. 너무 아니, 인형이잖아. 한 번 보기도 힘든데 매일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중국인의 워너비 직업인 판다 사육사들도 이 기간만큼은 특별 야근을 불사한다고 합니다. 바로 짝짓기 기간. 판다는 번식률이 낮은 동물로도 유명한데 얼마나 게으르면 짝짓기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게을러서 관심이 없대요. 관심이 없대요. 이 골든 타임으로 불리는 암컷 판다의 발정기가
1년에 고작 2, 3일 정도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육사들이 온 우주의 힘을 다해 보호 관찰을 한다고 합니다. 후손을 낳으려면 이틀 안에 승부가 나야 되는 1년에 이틀. 이상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직업 판다 사육사였습니다. 자, 다음 특종은요. 지구상의 모든 고양이 집사들의 희망 직업입니다. 이것을. 지난 2017년 5월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한 고양이 전문 병원에서요. 홈페이지에 이색 부인 광고를 올리자마자 월급은 사양합니다. 돈을 내고라도 꼭 하고 싶습니다. 라며 전 세계 애묘인들 사이에서 대화제. 무려 3,000명 이상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직업인가요? 요 직업이요. 네. 그 내용은 캣 커들러를 구합니다. 였습니다. 캣 커들러가 무엇이냐? 이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소 등에서 치료를 마치거나 불안 증세를 보이는 고양이를 마음껏 예뻐해주고 쓰담쓰담 해주며 심리적 안정을 돕는 겁니다. 이게 직업이에요. 그냥 고양이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는 게? 그렇습니다. 이뻐해주면 되네. 네. 캣 커들러들의 근무 후기에 따르면요. 고양이들을 쓰다듬고 있노라면 내가 고양이를 쓰다듬는 건지 고양이가 나를 귀여워해주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지. 애묘인들에게는 정말 꿈의 직장. 그럼. 뭐 여태 많은 꿀 직장들을 얘기했지만 저거 따라갈 게 없네요. 나 아빠 인간 나 쓰다듬어 쓰다듬어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의 연봉은 궁금하시죠? 캣 커들러가 되면 연봉 24,000유로, 한화 약 3천만 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아일랜드 동물병원 간호사의 초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뭐 수술이나 치료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혹시 꼭 필요한 자격증, 뭐 이 직업에 필요한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이게 자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캣 커들러의 필수 자격 요건. 오랫동안 고양이를 만져주고 쓰다듬어줄 부드러운 손. 그리고 아픈 고양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부드럽게 말하는 능력도 있어야 하고요. We may overgroom. 동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가? 심지어는 당신은 잠자리에서 고양이 한 마리, 고양이 두 마리로 새는가? 이런 질의 응답지에 모두 예스여야 합니다. 저걸 노라고 하는 바보가 있습니까? No, 난 잘 때는 반드시 양을 셉니다. 뭐라고 셉니까? 저 고양이요. 정말 셉니까? 네. 잠이 안 온 적이 있어요? 3마리 셀 때 자요. 냐옹냐옹. 근데 분명히 고양이로 셉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이제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고양이를 생각하는 사람을 이제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갖고 놀았던 장난감. 컬러. 이거 뭐 안 갖고 노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다 갖고 놀았죠. 그죠? 저희 또 얼마나 특이한 게 있느냐가 또 그 자랑거리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그 로망을 그대로 안고 성인이 돼서도 취미 삼아 블로그를 하는 키덜트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엔 전 세계 키덜트족들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직업을 준비해왔습니다. 블록을 갖고 놀면 돈을 주는 드림 잡. 이름하여 블록 건축가입니다. 블록 건축가. 덕업일치. 성공한 덕후 끝판왕 19편에 소개한 네이선 사와야. 이분도 블록을 하기 위해 변호사 일까지 그만둔 블록 건축가였죠.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네. 이처럼 블록 건축가의 활약은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테마파크, 패션쇼, 세계 축구대회 등 각종 행사의 조형물부터 현대 미술의 거장, 피카소의 명작까지 블록으로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게 그냥 장난감을 좀 넘어선 것 같아요, 저 블록은. 아트죠. 예. 예. 블록을 단순히 장난감이 아닌 예술 창작 기법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무엇보다 이게 중요하죠. 과연 이렇게 놀면서 일하면서 버는 돈이 얼마냐. 연봉은 약 37,500달러. 약 4,200만 원. 오, 저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 어마어마한 네. 거죠. 사실 저거는 부업이 가능한 수준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취미로 하는 거니까. 짬날 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벌고 이게 바로 꿀 직업인 일과 내가 하나가 된 지가일체 아니겠습니까? 지가일체. 그렇죠. 새로운 개념이 나왔죠. 또 그렇다 보니 블록 건축가의 직업 만족도도 꽤나 높다고 합니다. 아, 당연하죠. 오죽하면 근무 중에 받는 스트레스가 일하다가 블록을 다 썼을 때가 제일 아쉬웠어요. 토일하고 싶은데 블록이 없어요. 바로 못하잖아요. 이건 무슨 스트레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진짜? 단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만큼 채용 조건도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블록 건축가는 컴퓨터로 디자인된 이미지를 보고 척척척 구조물을 조립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건축공학 전공자를 선호합니다. 와, 그래요? 이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오. 그죠? 기념물이나 유명 인사를 보고 만든 블록
포트폴리오도 준비. 이게 작업해 놓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습 면접. 면접관이 무작위로 주제를 제시하면 즉석에서 블록 실력을 척척척 선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어렵네. 아무나 못해요. 네. 이건 좀 실력이 뒷받침돼야 되네요. 그렇죠. 수준이 있네, 저거는. 지가일체의 꿈을 이룬 블록 건축가분들, 다이내믹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 멋진 작품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빠보다 원조하면 뭐 두 분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조용필 오빠. 아, 조용필. 기도하는 저는 뭐 서태지. 그분들도 물론 굉장한 덕후들이 있지만요. 당시 소녀 팬들을 이리도 광란의 도가니에 빠뜨린 가수는 영국 꽃미남 가수 클리프 리처드입니다. 잠시 후 이 가수를 향해 던져진 속옷의 진위 여부는 한 기자가 직접 파헤쳐드리겠습니다. 1961년 영국에서 클리프 리처드가 주연한 영화 더 영 원스가 개봉 후에 한국에서는 1964년 티네이저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는데요. 이때 클리프 리처드의 잘생긴 모습에 반한 소녀들이 속출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청계천 5가에 있던 미미 레코드샵에서 일명 백판이라고 하죠. 소녀 팬들은 이 카피 음반을 겨우 구해서 덕심을 달래곤 했는데요. 자, 이렇게 클리프 리처드 팬, 덕후 소녀들은 오리지널 음반을 들고 당시 방송국 찾아가서 급기야 라디오 음악 프로 담당자들까지 만납니다. 대단하다. 이 정도면 거의 뭐 홍보 매니저 아닌가요? 아니 진짜 매니저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이거. 그럼요. 돈도 안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드디어 1969년 한국을 방문한 클리프 리처드. 한복을 입은 약 200여 명의 팬들은 김포공항을 포위한 채 오빠를 맞이했고요. 당시 영화표가 50원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콘서트표는 2,000원이었어요. 아이고. 2,000원이나 된 이 공연 티켓이 올 매진 세례를 이뤘고요. 공연 둘째 날에는 M본부에서 콘서트를 생중계까지 합니다. 소녀들이 던진 무엇인가로 땀을 닦고 있죠. 코도 풀어요. 뭐 하는 거야? 저 던지면 받죠. 제가 그때 그 소녀들 중에 한 분을 어렵게,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클리프 리처드의 광팬이셨어요. 오기자 어머니가요? 네. 아, 정말요? 근데 그 근처까지 가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머니 나오시는구나. 그럼요. 우리 엄마 나오는 거야? 그때 그 소녀 나와주세요. 클리프 오빠의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일단은 티네이저 스토리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일단 노래 우선 좋았고요. 자타가 미남은 미남이죠. 클리프 리처드 이후로도 많이 있었잖아요. 뭐 지미 페이지나 나훈아 남진 이두 분들. 조용필님은 아니요. 한 번도 마음에 흔들린 적이 없어요. 네네. 흔들리지는 않죠, 적어도. 정말요? 아니 근데 팬클럽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이렇게 그 티네이저 스토리가 워낙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아데네 극장이 학생 전용 극장이었어요. 아데네요? 네네. 대한극장 그 건너편에 골목 안에 있었어요. 아데네. 그리고 명동 극장은 지금 그 코스모스 백화점 코스모스 백화점이 아직 있나요? 없나요? 미도파는 미도파 들어봤는데 가기 조금 전에 왼쪽 편에 명동 극장이 있었어요. 그 두 극장에서 코너 한 군데를 내줘서 사진 같은 거 팔았어요. 극장에서? 네네. 극장 안에서. 네네. 네. 지금으로 치면 그 MD 사업의 원조신 거예요. 인정한 팬이시네. 그리고 이제 그 모은 수익금으로 수원에 있는 양로원 제가 지금 그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갔었고 압구정동에 그때는요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그랬죠. 압구정을요? 네네. 그랬죠. 거기를 배를 타고 건너가서 거기에 있는 고아원을 갔었어요. 내한하기 전에 이제 방송국 찾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홍보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학생들이 하기가. 네, 예.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해봐도 너무 똑똑하게 지혜롭게 잘 해왔던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때 직접 방송국에 가셨어요? 네, MBC 인사동에 있을 때 이종환 씨 DJ로 있을 때 어머. 그 당시에 별밤. 갔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동아방송에는 최동욱 3시의 다이얼. 네네. 스윗이 다이아. 네, 그 시그널 뮤직이 해피 필링 하는 건데요. 그 노래만 나오면 이제 전화를 신청하잖아요. 네. 늘상 돌리면서 벌써 돌리시네, 누르지 네, 않고. 네. 근데 제 친구 하나가 그렇게 너무너무 재주가 좋았어요. 한 번은 집에 가서 걔 하는 걸 봤어요. 네. 그랬더니 끝에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딱 그렇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1, 2, 3, 4에 5, 6, 7, 8이면 1, 2, 3, 4, 5, 6, 7을 걸어놓고 팔에서 따라기할 때 바로 돌리는 거구나. 네네. 아, 대단하시네. 아니,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소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나오셨다고 해요. 네. 이거 보세요. 옛날 진짜 옛날 잡지다. 라이프?
이게 이제 내한 공연 3일 내내 했다 그랬잖아요. 그중에 둘째 날에 촬영한 네. 사진들입니다. 얘 왜 울어요? 울 수 너무 있죠. 좋아서 우는 그냥 거. 우는 거지. 그때 69년에 우리나라 와서 3번 공연을 했는데요. 지금의 세종문화회관이 그때는 시민회관이었어요. 시민회관, 그리고 양쪽에 거 이대강당. 제가 3번 공연 갔던 티켓이에요. 세 번을 다 가셨어요? 아, 물론이죠. 세상에. 어머머. 야, 근데 당시에 입장권이 상당히 비쌌을 텐데. 네. 2,000원이나 줘. 네. 그걸 어떻게 그렇게 가신 거예요? 뭐 친척들한테 다 가서 말씀드리고 친필 사인. 미즈 숙경. 저는 2003년도 34년 만에 다시 왔을 때요. 2003년? 네네. 그건 뭔가요, 그 옷은? 이거는 제가요. 어머. 2002년도에 크리프가 월드 투어 하는데 저 영국을 갔었어요. 12월 런던이요, 12, 런던. 13일 이틀 동안 런던 했고요. 응. 그다음에 브라이튼하고 브라이튼? 버먼스 공연을 보고 왔어요. 그러네. 이때 가셔서 도시별로 다니면서 콘서트를 보고 오신. 제일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사실은. 속옷 사건입니다. 아, 네. 그 우리가 알고 있기는 속옷을 던졌다. 네. 너무 좋아서. 앞자리에 앉아서 늘 이렇게 3번을 다 공연을 봤기 때문에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 뒷자리에서 던지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손수건이 예전에는 가장자리에 이렇게 예쁘게 레이스로 달린 손수건이 있어요. 있었죠. 그게 얼뜻 보면은 속옷 그렇게 같은 보일 수 그런 거 있겠네요. 있잖아요. 그래서 생중계했을 때 거 보면은 코를 뚫는 듯한 장면이 있어요. 클리프가요. 네네. 아까 우리 나왔어요. 그게 바로 그 손수건입니다. 폰트 같은데요? 기자님들이 그렇게 잘 오해를 찍고. 하셨는지 약간의 질투? 무슨 남자니까. 네네 네. 뭐 이해는 합니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클리프 리차드 또 공연 보시고 하는 거 계속 그 활동은 또 이어지시는 거죠? 네. 그리고 올해도 아일랜드하고 덴마크, 영국에서 이번 6월 달부터 또 콘서트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거기에는 갈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없다는 겁니다. 예. 상황은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윤숙경 여사님에게 클리프 리차드란 어떤 의미인지. 행복? 행복이라고 해도 될까요? 행복이요? 네. 행복. 너무나 멋진 팬을 뵌 것 같아요. 기분이 굉장히 제가 클리프가 된 것처럼 되게 흐뭇해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윤숙경 여사님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2000년대 중반 전 세계에는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비의 정체는 바로 태양을 비하고 싶었어. 바로 월드스타 비의 인기가 절정을 이뤘는데요. 그 중에서도 물개가 아니고? 물개 같았어요? 예. 네. 특히 수도 방콕에는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소문난 비 덕후 아주머니가 있었는데요. 이 아주머니는요, 비가 나오는 드라마, 음악 프로, CF 모두 빠짐없이 죄다 챙겨보며 태국에서 비 콘서트가 열렸다 하면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열성적인 응원을 하곤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비 덕후 아주머니는 태국에서 비 커버 댄스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비 덕후 아주머니의 마음을 마구 흔든 건 다름 아닌 1등에게 걸려있는 상품이었는데요. 자동차? 뭐 그런 거 생각하시죠? 이게 뭔가 비랑 뭐 밥을 먹게 해준다든지 아. 만나게 해주는 이런 게 아니었을까? 1등 상품은요, 무려 비느님의 얼굴을 코앞에서 볼 수 있는 콘서트 VIP석 티켓과 경쟁률이 엄청난 비의 태국 팬미팅에 참가할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이야, 대박이네. 이 비 덕후 아주머니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큰아들을 이 대회에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럴 수가. 안타깝게도 아들이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하게 아유, 됐습니다. 어떡해. 이대로 1등의 꿈이 물거품이 되나 싶었는데요. 이 비 덕후 아주머니에게는 저에게는 또 한 명의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들이 무슨 죄냐고요? 아주머니는 다리를 다친 큰아들을 대신해 막내 아들에게 대회에 참가하게끔 훈련을 다시 시켰습니다. 막내 아들은 태국의 수많은 비 꿈나무들을 제치고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1등 상품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요. 이후에 막내 아들은 JYP 연습생으로 발탁이 되면서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됐는데 그 막내 아들이 바로 2014년에 데뷔한 아이돌 그룹 갓세븐의 멤버 뱀뱀. 뱀뱀이었습니다. 비 덕후로 시작해서 아들을 JYP 소속의 가수로까지 데뷔시키며 덕후들의 희망이자 우상이 된 뱀뱀의 어머니는요. 여전히 비를 첫사랑이라고 말하며 세상에. 변치 않는 비 덕심을 자랑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흔히 덕 중의 덕은 양덕이라고 하지요. 덕후계의 끝판왕 하워드 휴즈입니다. 석유 시추용 드릴을 개발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그 유산을 물려받아 18세 나이에 억만장자가 된 하워드 휴즈는요. 이 넘쳐나는 돈으로 그 스케일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워드 휴즈, 덕질 초기 시절이라 할 수 있는 10대 시절. 과학과 기술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14살 때부터 비행기 조종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하워드 휴즈의 덕질 중기 시절, 그의 덕질 타겟은 바로 영화였습니다. 나 영화가 너무 좋아서 말이야. 영화를 만들기로 했어, 까짓거. 1926년 Everybody's Acting을 시작으로 To Arabian Nights, The Rocket 등 하워드 휴즈가 30세 이전에 상업적으로 성공시킨 영화만 해도 9편에 달합니다. 특히 이 중에 그의 덕질이 총집합된 영화가 있었으니 바로 1930년도에 개봉한 영화 지옥의 천사들입니다. 영화만큼 비행기를 좋아했던 하워드 휴즈가 자신이 좋아하는 항공과 영화를 결합해서 약 3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억 6천만 원. 그 시대에. 그렇죠. 거대 제작비를 투자해서 항공전을 소재로 한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저 진짜 비행기입니다. 야, 저걸 날렸다는 거죠. 날렸죠. 아, 띄워야죠. 날리고 저걸 저렇게 찍으려면 더 위에 카메라단 비행기 근데 하나 더 더 있어야 되잖아요. 이 영화를 위해 프로펠러 전투기를 무려 87대나 구입했고 비행사들도 함께 고용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전에 조종사 면허를 따뒀던 그는 스스로 비행기를 몰고 스턴트 연기에 나서서 그야말로 덕질의 끝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인정.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항공 덕질 좀 해볼까 해. 본격적으로? 하워드 휴즈의 덕질 말기 시절, 그는 항공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당시로서는 가장 우수한 성능을 지닌 H1 레이서를 실제로 만들어냈고 1935년 본인이 직접 조종해서 시속 563km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남자란 타이틀을 얻기까지 했는데요. 또 1938년에는 약 91시간 만에 세계 일주 비행에 성공해 당시 최고 기록을 세우며 전 세계 항공 역사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한 거예요. 하네요, 그냥. 네. 대단한 사람이네요, 진짜. 중년의 나이에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 섹시해요가 폴폴 풍기는 할리우드의 대표 섹시남 배우 브래드 피트가 말이죠. 영화가 아닌 가열차게 덕질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건축에 빠졌다고 합니다. 실용적인 건축 디자인과 인테리어 분야가 브래드 피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데요. 그날 인터뷰에서 저한테는 연기는 직업이고 건축은 열정입니다. 와우. 라고 말할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의 건축 덕질의 시작은요. 브래드 피트의 대학 시절로 일단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자, 건축 역사라는 수업을 듣게 된 브래드 피트. 프레리 하우스로 유명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건축물을 접하게 되면서 열일제치고 건축 덕질에 빠지게 된 거라고 하고요. 2006년도엔 안젤리나 졸리와 함께 살 아름다운 집을 손수 인테리어 하면서 그 인테리어 실력이 엘땡 데코레이션 매거진에 실리며 당시 엄청난 화제가 됐기도 했고요. 또 게다가 놀라운 실력의 배우 브래드 피트 건축 디자인 덕질은요. 그저 취미로만 또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도시 뉴올리언스를 초강타해서 약 2,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허리케인의 많은 집들이 파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브래드 피트는 건축가 프랭크 게리와 손을 잡고 뉴올리언스에 친환경집을 지어주는 재단 메이크 잇 라이트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재단을 통해 브래드 피트는 여러 건축가들과 함께 150채의 설계에 직접 또 참여를 했고요. 2015년까지 약 109채의 집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덕후가 존재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조선왕조 500년 성공한 덕후의 역사를 찾아서 저 한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조선시대는 덕후들을 벽이라고 불렀습니다. 한자 버릇 벽, 뜻 그대로 버릇, 습관 이런 걸 의미하고요. 도벽이 있다 뭐 이럴 때 쓰는 도벽 맞네. 도벽 벽자 아닙니까? 방랑벽. 참고로 조선 중기에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은 책을 미친 듯이 읽는 문자벽이었고요. 문자벽. 그런데 조선시대 임금 중에서도요. 이 벽의 스멜을 강하게 풍기는 분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5대 임금 문종입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장영실의 업적으로 유명한 치국이가 1441년에 문종이 세자였던 시절에 이미 먼저 설계를 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이후에 전문 과학을 넘어 덕후 기질을 다분한 문종을 단박에 사로잡은 또 다른 분야가 있었습니다. 바로 밀리터리. 그렇습니다. 문종은 밀리터리 벽, 밀떡이었습니다. 오호.
문종은 조선의 국방에 각별하게 신경을 쓴 임금이었는데요. 각종 신무기 개발뿐 아니라 전쟁을 하는 방법인 병법 등 늘 국방만 생각하는 문종. 대체 어느 정도였느냐? 조선시대 문신인 신숙주는요. 전하, 그렇게 무기에만 관심을 보이시니 백성들이 다 무기에만 관심을 줍니다. 이에 문종은 군사를 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라며 신숙주의 핀잔에 단호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신무기까지 만듭니다. 일종의 다연발 로켓, 이름하여 문종화차를 만들게 됩니다. 이 문종화차는요, 화살을 꽂는 장치에 따라 신기전기 화차와 총통기 화차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보통 신기전을 화차 이름으로 아시는데 신기전은 화살 이름이고요. 이 신기전기 화차는 폭약이 설치된 화살을 역으로 100개나 동시에 꽂을 수 있고요. 발사 각도를 0도에서 43도까지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었고요. 대지를 울리는 화차의 엄청난 소리가 왔기 때문에 여진족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데 급했다고 합니다. 멈출 줄 몰랐던 그의 밀덕력은 진법까지 만듭니다. 이 진법은 쉽게 말해 군사를 배치하는 방법으로요. 전쟁 시에 평지에서는 2명이, 오르막길에서는 4명의 병사가 화차를 장전하고 발사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군대 배치라는 것을 밝혀냈고요. 거기에 깨알같이 혹시 무기를 사용하다가 불발탄이 생겼을 경우에 잘 처리하는 법도 챙겼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다. 구국강병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거네요. 끝판왕. 무기를 직접 이제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 네. 개발까지 했다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한 밀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